자, 수험생 여러분, 33회 시험 잘 보셨어요? 원래 민법이 모든 법과목의 기초 과목이죠. 그래서 민법을 잘 해두게 되면 다른 2차 과목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걸 좀 제가 조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33회 시험에 먼저 조문 물어보는 문제가 이게 총 7문제 출제됐죠.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인이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조문 문제는 비교적 좀 쉬운 문제 속했었고요.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이게 많았죠. 이게 33문제죠. 33문제.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그러니까 당의 사건에 관해서 대법관들이 결론 내린 거에 따라서 답을 구해봐라. 이게 판례 문제인데 최근에 뭐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좀 뭐 이렇게 낯설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요 조문 문제하고 박스 문제 중에서 요 조문 문제하고 판례 문제 중에서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된 게 15개 있었죠. 보통 박스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거든요. 근데 올해 박스 문제가 대폭 늘어서 15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평이 그 시험이 좀 까다롭고 박스 문제가 많아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를 기준으로 말하면 제 수강생을 기준으로 말하면 그 이 해설이 저는 뭐와 똑같다고 생각되냐면 우리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D-30 그 모의고사 본 적 있죠. 그때 제가 올해도 33회 때도 박스 문제가 많이 날 겁니다 하고 박스 문제 엄청 많이 넣어드렸죠. 그리고 그중에 한 개라도 모르면 답이 안 구해지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 받으시는 분은 뭐 이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평이하게 잘 풀었습니다. 한 문제 정도 좀 까다롭고 나머지 39문제는 평이하게 잘 풀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많이 왔는데요. 어쨌든 요 33회 시험에 당락을 좌지우지했던 건 박스 문제 15개였었고요. 사례 문제, 갑, 을, 병으로 출제됐던 사례 문제가 요거 9문제 출제됐죠. 요 사례 문제도 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34회 시험 보시는 분은 이 해설 강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34회 때도 요 패턴 그대로 아마 똑같이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출제하는 분들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4회 시험 때도 요 비중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41번 문제 볼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물어봤고 올해 물어본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출제를 한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걸로 3개 많이 외웠었죠. 유언, 유증, 그리고 재단, 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럼 답 뭘 골라야 될까요? 4번. 이거 골라야 되죠. 유언, 유증. 이거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에 동의, 해제. 딱 보면 뭐 생각나요? 이거 동철이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막 포기한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동의, 철회, 그다음 상계, 추인, 그다음 취해, 취소, 해제, 해지. 포기가 좀 많죠. 채권 포기, 제한 물권 포기, 그다음 공유 지분의 포기, 취득적 이익의 포기.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수권행위인 겁니다. 이것도 단독행위는 늘 시험 문제로 중요한 논점을 물어봤고요. 비교적 아마 쉽게 득점을 했을 것 같아요. 42번 갑시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쭉 읽어보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판례 사안들을 물어본 거죠. 자, 1번 이거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원래 중개사법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한테 내놓은 물건을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되죠.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이죠. 직접거래 금지 규정. 그럼 이건 단속법규예요, 효력법규예요? 이건 단속법규죠. 단속법규 따라서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죠. 따라서 얘는 유효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은 이게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일회가 아니고요. 우연히가 중요해요. 우연히.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를 하고 적정한 수준의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그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 이게 위반이 되는 건데 일회를 한 건 업이에요? 아니에요? 단 일회를 한 건 업이다 아니다. 업이에요. 이게 단
일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했다면 업이 됩니다. 업이 돼요. 이건 뭐가 포인트냐면 우연히. 그러니까 일회를 한 건 이건 중개 행위를 업으로 한 거 맞는데 우연히 한 거니까 이건 중개 행위를 업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창인가 그래요. 동창에 만나가지고 보니까 얘가 물건을 뭐 사고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동창이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중개해주고 돈을 받은 겁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겁니다. 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중개 수수료 받은 거 이건 그냥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이건 민사 사건이죠. 형사 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선고보수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 그런데 민사 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선고보수약정도 적정한 수준의 선고보수약정이니까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하고요. 4번 매도인이 실수로죠.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얘기했다. 이게 과실이니까 얘는 절대 기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로서만 취소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건 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법률행위는 그냥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판례 결론 쉽죠.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탐목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범죄가 되는 거라 이건 반사회적 분별행위에 해당돼서 이런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 따라서 무효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뭘 답으로 골라야 돼요. 5번 답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번 통정호의 표시인데 통정호의 표시가 108조죠. 자 108조 조문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이게 통정의 의미인데요. 그럼 통정의 표시가 되려면 이게 늘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통정의 표시의 뜻이 뭐죠? 도도합이죠.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아닌 경우? 합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통정의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합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쪽에서 얘가 비진의 표시를 하는구나.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통정의 표시에 해당되지가 않죠. 알았다면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2번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얘는 뭐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짰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돼서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증여 계약은 가장행위 속에 숨겨지는 행위고 이 은닉행위는 그냥 유효. 그러니까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라고 되어 있으니까 X. 그다음에 3번에 가볼까요?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대리인이 상대방과 가장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밑에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일단 이 본인은 허위 표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이것부터 좀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게 통정무선이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의 뜻 기억나세요?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무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는데 본인은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니까 본인은 절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유효 주장하는 게 허용되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는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선입니다. 그럼 제3자가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때 요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가 무효 주장하거나 그다음 요 갑의 채권자인 사람이 무효 주장하고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의 표시에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뭐 얘는 맞네요. 자, 답은 4번이고요. 5번 갑시다.
그러니까 가장 소비 대차 계약, 돈 빌려준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이때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 대여금 채권을 선유로 양수한 사람은 지금 가장 소비 대차 계약을 맺고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채권을 넘겨받은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제3자에 해당돼야 되죠. 그런데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X죠. 따라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4번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4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단 이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계약의 경우에 허가를 받기로 하고 체결한 거래 계약은 유동적 부여죠.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부여. 자, 유동적 부여가는 판례 사안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억할까요?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이행 착수이므로 끊고. 자, 이거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 중요한 포인트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밑에 이행 착수에 또 중요하죠. 이행 착수란 채무 이행의 일부를 행하는 것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게 이행 착수인 겁니다. 그럼 이행을 준비하는 건 이행 착수 아니죠.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건 이게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 이런 건 이행 착수행위 아니죠. 그럼 이행 착수가 되려면 주된 의무의 이행에 들어간 게 이행 착수이고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는 건 이행 착수가 아닌 겁니다. 결국 이행 착수 전이다 이 말이죠. 이행 착수 전이니까 결국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 되죠. 아직 이행 착수가 안 된 거니까. 근데 이행의 착수이므로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더 이상 계약금의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X네요. 자, 그다음 니은번. 당사자 일방이 토지 거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 협력 의무의 중요한 특징이죠. 협력 의무는 이건 부수적 의무. 부수적 의무. 근데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따라서 소구할 수 있다. 얘는 뭐 맞네요.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얘는 골라야 되겠어요. 자, 디귿번.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끊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딱 읽어보니까 느낌이 좀 오죠. 이건 당사자 쌍방이죠. 쌍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뭐가 될까요?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죠? 골라야 되고. 다음 미 매매 계약 후 토지 거래 이거 나왔어요. 지정에서 해제.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죠. 그럼 지정에서 해제된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은 더 이상 뭐가 없죠? 투기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 우려가 없어서 지정에서 해제가 된 거니까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에다가 더 이상 투기 우려가 없으니까 뭐가 될까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라고 그랬으니까 X. 따라서 옳은 건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미은하고 디귿. 자, 45번 갑시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취소 사용 기억나죠? 취소 사용 세 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먼저 1번에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단 요 취소권자가 제, 차, 사, 강, 대승이죠. 제, 제한 능력자, 착,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 사기, 강, 강박이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대, 대리인, 승, 승계인. 그럼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할 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내가 답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취소의 추장 기간의 제한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면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다음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한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었다. 이때 제한력자는 무슨 안들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 이익 한들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이를 뭐했다? 추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취소 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게 취소 추인인데 얘는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어요. 그럼 취소권을 포기한 게 되니까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건 맞죠?
자,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답은 1번. 46번 갑시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이번 시험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건 오히려 시험에서 뿌옇게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쪽집게 100선, 동영 4회번, 그리고 이론 총정리 특강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걸 계속 시험 때까지 끝까지 반복해서 보고 가는 사람이 결국 시험을 잘 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해준 자료를 계속 끝까지 반복해서 가는 사람이 이것저것 보시면 오히려 손해예요. 이것저것 보시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좀 되게 좀 뿌듯한데 마음만 그런 거죠. 그렇게 실제 시험장에 가보니까 그게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 않잖아요. 한 자료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게 훨씬 더 시험을 잘 본다는 거 느끼셨길 바랍니다. 자, 46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그럼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원칙이죠? 장래효과 원칙. 2번 해제 조건이. 그다음 볼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이게 뭐죠? 불법 조건. 그러니까 불법 조건의 경우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여기가 답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기한이 되고 불확실하다 그러면 조건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4번 이행지체, 아무런 말 없이 이행체 그러면 보통의 이행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일단 이행에 달하라고 뭘 해야 되죠? 최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무엇으로? 정지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건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얘는 많이 연습했던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증여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시험 합격을 방해한 겁니다. 맨날 술 먹인 거 생각나죠? 그럼 이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언제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보는 거죠?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뭐 5번은 맞네요. 그 다음에 47번 갑시다.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해준 겁니다. 수권행위를 해줬고 이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험 제백에다가 간단하게나마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처면에 갑시다. 1번 처는 을이 사망했어요. 을이 대리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생각나야 될까요? 이거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 물어보는 거죠. 본사, 대사, 성파죠. 본사는 뭐죠? 본인의 사망, 대사, 성파, 대리인의 사망, 성녀두견의 개시, 파산. 이렇게 확실하게 외우면 금방 답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항상 객관식에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는 걸 반드시 외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외우고 갔단 말이에요. 두 문자로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고 이렇게 확실하게 외우고 가니까 답이 딱 보이죠. 뭐 형태가 뭐 박스 문제가 나오든 사례 문제가 나오든 하여튼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결국 시험장 가서 결과가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대리인이 사망했으니까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요 을의 상속인의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5의 X죠. 대리권 곧바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이다라고 생각되면 찍고 다른 것들 읽지 않고 그냥 시험장에서는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걸 읽으면 자기가 찍은 게 좀 불안해서 읽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지문 다른 것 중에 본인이 잘 모르거나 이런 것들을 꼭 만나게 돼요. 그럼 답이다라고 생각될 때 찍고 안 읽으면 다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데 다른 지문을 읽어서 모르는 거 몇 개 만나면 기분이 좀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문제 풀 때 또 자신이 없게 되고 자꾸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린 거 많이 반복하고 갑니다. 그럼 답이라고 생각할 때 탁 찍고 그 다음 걸 안 넘기고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 풀게 되고 정답 확률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서 외우는 게 객관식 문제 잘 푸는 비결입니다.
여기는 해설이니까 다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2번은 쉽죠. 매각에 관한 대리권 안에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 포함되죠. 그다음 수권행위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대리인 중에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인이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임의 대리인이죠. 자, 그런데 이 수권행위는 뭐 있다는 거죠? 철회.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었다가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죠. 임의 대리권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허락이 있으면 그다음 X 건물의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게 자기 계약이죠. 그럼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채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허용되죠. 그러니까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니까 맞네요. 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먼저 임의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땡. 두 번째 대리 행위로 인해서 하자로 이제 취소권 생긴 겁니다. 이 법률 효과는 모두 직접 누구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죠. 그런데 대리인에게 귀속한다고 돼 있으니까 5의 X. 디귿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권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등기예요. 등기.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느냐면 등기의 추정력 생각나요? 등기의 추정력. 그 등기가 형식적으로 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병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그럼 병 스스로는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또 추정되죠. 그럼 상대방 쪽에서는 대리권이 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소유권을 뺏기기 싫은 본인 쪽에서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대리권의 유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 책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5X. 본인 쪽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해 줘야 되는 겁니다.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여기까지는 맞는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돼야 되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요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대신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게 무과실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다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답 5번 골라야 되겠네요. 49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얘도 제가 시험문제 난다 그랬죠. 표현들이 중에서 가장 시험문제 많이 나는 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요건 세 가지 생각나죠. 기월정. 뭐죠? 기본 대리권에 있을 건. 월권 행위가 있을 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건.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126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다. 그럼 다른 표현 대리는 차치하고서라도 126조는 표현 대리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2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 선임한 겁니다. 그럼 얘는 말은 복대리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인인 겁니다. 얘가 권한 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을 선임한 이 복대리인의 권한도 126조에서 말하는 기본 대리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고 권한 넘었다면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행 규정 위반이죠. 이건 확정적 무효를 써야 되겠어요. 확정적 무효. 그럼 표현 대리는 이게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니까 무권 대리의 행위 효력은 무슨 무효죠? 유효 무효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유동적 무효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일 때 표현 대리가 뭐고 이런 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경우니까 확정적 무효라서 아예 절대 표현 대리 법리 자체가 전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땡 틀렸고. 4번 법정 대리인을 기본 대리권하는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도 권한 넘을 수 있죠. 임의 대리인도 권한 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권한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이 126조 표현 대리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이건 126조 표현들이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대리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 계약 같으면 계약 체결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확하게 맞네요. 자, 50번. 대리권이 없는 갑은 을 소용 X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렇게 무건대리 문제 나오면 항상 제가 본인을 먼저 잘 찾아야 합니다. 늘 이렇게 강의를 했었죠. 본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본인이고, 갑이 대리권이 없는 무건대리인, 그 다음에 병이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확정을 좀 해보고 합시다. 무건대리 행위 효력은 유동적 부여. 법률 효과 확정하려고 본인에게 2가지 권리를 줬고 상대방에게 3가지 권리를 줬죠. 본인에게 준 권리 2가지는 뭐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인정해 준 권리 3가지가 최고권, 철회권, 135조 책임주장권. 본인의 권리 2개, 상대방의 권리 3개. 이렇게 늘 연습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1번. 병이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죠. 이거 뭐 생각나야 돼요? 무, 발, 거죠. 무건대리의 경우에는 발신주를 취한다. 그래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뭐한 것으로 없죠? 거죠. 그런데 추인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이렇게 답이죠. 이거. 이렇게 답으로 찍고 실제 시험장에서 다른 거 안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해설 이제니까 다 하도록 해보겠어요. 2번. 자, 을이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건 무건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무건 대리인에 대해서 내가 법률효과 받을 테니까 네가 상대방에게 가서 말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무건 대리인에 대한 추인도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상대방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죠. 따라서 무건 대리인에 대한 추인도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갑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건 요 병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선의무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누가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냐면 요 본인하고 본인이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니까 거꾸로 선의 상대방 쪽에서 너 얘한테 추인했지라고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의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무건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 선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본인은 무건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요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선이면 상대방 쪽에서 먼저 뭘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거 없었던 것으로 하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갑의 매매 계약을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먼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죠? 4번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위하게 되는 거고요. 5번 갑시다.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자, 을이 병이 추인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자,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135조 책임주장권이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135조 책임 주장권인데 이때 135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무건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자여야 한다. 예,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른 것은 이게 쉬운 문제죠. 점유할 수 있는 물건 찾는 겁니다. 전세권자 점유할 수 있죠. 지상권자 점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저당권자는 절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그다음 임차인도 뭐 토지든 건물이든 임차했다. 그러면 각각 토지를 건물을 각각 점유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 임차권은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죠. 따라서 점유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 거 찾는 거니까 기하고 니은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먼저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누가 방해한 거죠? 제3자가. 밑에 제3자가 직접 점유를 침탈했다는 겁니다. 그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과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인정되지 않는다로 되어 있으니까 OX, X. 2번 취득 수요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점유 취득 수요가 몇 조 몇 항이죠?
45조 1항이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도 되고 무슨 점유도 돼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되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 그다음 3번.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됨을 증명해야 된다. 틀렸죠. 자주 점유 추정되죠. 추정되는 건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뺏기기 싫은 토지 소유자 쪽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타도 점유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어건 많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선의 동그라미 하시고 악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럼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어요. 그럼 악의 점유자로 바뀌죠. 언제부터 악의 점유로 바뀌는 거죠? 소재기 시부터. 소재기 시부터. 그런데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요 5번 내용은 등기의 추정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등기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의 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뭐 얘는 맞네요. 자, 정답 5번. 자, 53번 갑시다. 물권적 청구권 내용인데요. 자, 옳은 것 찾는 겁니다. 먼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 맞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긴 거니까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니은번은 어디가 키워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니은번. 자,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 이게 포인트죠.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 넘겼으니까 뭐 건물 철거 청구도 함께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 4번.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다는 겁니다. 염려 있으니까 이제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 겁니다. 방해 예방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뭐 디귿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뭐 골라야 돼요? 디귿 한 개. 자, 그다음에 54번 갑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요. 일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이제 조문 201조에서 203조까지죠. 먼저 201조가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인데 누가 점유율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선의 점유자. 202조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의 멸실 훼손된 겁니다. 이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사람이 있죠. 누가 현존이익 한도죠?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자. 그리고 203조가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이건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똑같이 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율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원래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없죠. 따라서 이 취득한 과실을 이제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에 해당되는 뭘 줘야 되죠?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서 자기가 가지는 거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취득한 과실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실을 써버렸다면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보상을 하는 거니까 1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폭력도 안 왔습니다.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가 똑같아요. 악의 점유자가 똑같아서 얘는 과실 취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율이 멸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니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늘 외우고 가야 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와 유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각각 필요비와 유익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환 청구를 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X. 5번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율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악의 점유자는 이 사람은 이 과실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통상의 필요비에 상한을 청구할 수 없는 거니까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5번에 갑시다. 상린관계. 이게 약간 살짝 브리트한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린관계 내용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좀 접근할 수 있죠. 자, 먼저 기억은 주변 소음이 3회 통념상 수인되는 한도를 넘어야 되는데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을 수 있는 한도 내라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한도 내니까 이때는 소유권에 기한 소음 피해 제거 청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참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참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수인 한도 내니까 적당한 조처 청구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다음 우물 동그라미 하시고 우물 가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제가. 우물을 팔 때 경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요. 경계로부터 2m. 우물 두자니까 2m 거리 둬야 되는데 이거 이제 2m 맞아요.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이거 다르게 정할 수 있죠. 특약 왜냐하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상린관계에 나와 있는 규정과 다르게 특약을 맺어도 그런 특약은 유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니은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디귿번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수의 승수 의무. 이게 승수 의무라는 게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물을 이제 보내줄 의무라는 겁니다. 물이 자연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줄 의무라는 겁니다. 이런 소극적 의무에 그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유수의 소통까지 유지하게 해줄 의무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니은번 하나 골라두셔야 되겠습니다. 56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여기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 그렇죠? 경락받았다 이겁니다. 이거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무주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그냥 국유죠. 국유. 그런데 자연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땡 틀렸죠? 그 다음에 점유 취득쇼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수요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쇼를 하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때는 점유를 개시한 대로 뭐해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한 이후부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땡 틀렸고요. 그다음에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수요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소유권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되죠. 그럼 타주 점유자는 이 사람들 용익 물건은 되기는 돼요. 뭐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 물건은 취득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지만 소유권 안 됩니다. 반드시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일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타주 점유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건 허용되지가 않아요. 자, 그럼 답 5번을 골라야 되겠고요. 이제 57번 갑시다. 공동소유 내용인데요.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파는 거, 지분 교환하는 거 다 처분이죠. 따라서 지분 처분은 자유입니다. 자유.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자의 지분은 어떻게 되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 포기는 이건 의사표시인데 이거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공유 지분 포기, 합의 지분 포기 잘 나온다 그랬죠. 공유 지분 포기, 합의 지분 포기는 각각 등기를 해야만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라도 되어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3번 합의자 중 1인이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합의 지분 처분이죠. 합의 지분 처분, 동업관계에 기해서 물건 소유하는 게 합의인데 합의 지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땡 틀렸죠. 4번 합의물에 관해서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갑하고 우리 동업하기 위해서 물건 함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서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각 공유자는 보존 행위를 기초로 등기 전부를 다 말소하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맞네요. 그다음에 5번 갑시다. 법인이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이게 중개 수수료 지급한 건 그냥 단순히 그 채무 이행 행위예요. 그러니까 중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고, 끝에 갑시다. 이건 관리나 처분 행위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정답은 4번. 58번. 얘도 뭐 쉬웠었죠? 일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할 수 없는 권리는, 일단 지상권, 전세권, 점유권하고 임차권은 각각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되죠. 근데 이 저당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당권은 일필 토지의 일부인 상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저당권 이렇게 골라야 되겠고요. 59번 갑시다. 이게 문제 풀다가 좀 까다로웠었던 부분이죠. 자,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가 을이에요. 을이 채무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2억 원을 대여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채권 채유 계획을 2억 5천만 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근저당이죠. 갑은 1번 근저당권자고 요 채권 채유 계획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했다는 겁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얘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얘는 2번 근저당권자이고요. 자, 2번 근저당권자인데 요 채권 채유 계획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병이, 이게 포인트죠. 병이. 자, 그럼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게 갑, 을, 병 사례 문제로 나와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 내용도 아니죠.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이건 그냥 경매 신청 시 확정되죠. 근데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을 때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좀 응용하는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자, 먼저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지금 요 2022년 6월 1일에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다르면 2022년 6월 1일 경매 신청한 거죠. 갑, 이 사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아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그랬으니까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확정되지 않는다. 이건 OX예요. O 맞죠? 일단 골라야 되겠고, 자, 그다음 니은번에 가볼까요?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 자, 지금 갑에게 포인트. 갑에게. 자, 갑에게 요 경매 신청한 이후에 병의 경매를 신청한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채권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병의 피담보 채권 언제 확정되는 거죠?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거죠. 병권은. 그러면 이때 병은 경매 신청 이후에 발생한 내용은 절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병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갑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그랬으니까 병의 피담보 채권액 아직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병이 경매를 신청한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채권 채권액의 범위 내라면 당연히 담보가 돼야 되죠. 그런데 담보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X. D급번에 가볼까요?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 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됐다는 겁니다. 갑이 이자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3억 원에 경락이 됐다는 겁니다. 3억 원에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갑은 경매 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일단 요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X 토지가 얼마의 경락이겠죠? 3억 원의 경락이 됐는데 갑 밑에 지금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의 채권 채권이 얼마죠? 2억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 갑의 채권 채권 2억 5천만 원이니까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만 갑이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3억 원 다 변제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그래서 이건 기억 하나 고르는 겁니다. 다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는 간단한 내용을 조금 응용한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볼 때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고 누구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을 물어보는 건지를 잘 구별해야만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60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거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기억.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에 완공된 건물. 자,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 겁니다. 또 설사 이게 일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한 때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맞죠. 다만 이때도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따라서 효력이 미치는 거 아니니까 얘는 고르면 안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음은 유주 저당태가 이거 주소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런 걸 부합물이라고 그래. 부합물.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의 각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358조. 그다음 디귿번에 갑시다. 이건 압류가 된 후,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실은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거예요. 효력 미치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골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번 해볼까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요 임목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전세권자에게 있죠. 얘는 토지와 독립한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권자가 심은 20개의 효력에 미치지 않겠네요. 따라서 미치는 걸 찾는 거니까 무하고 뭘 골라야 돼요? 미은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 저는 이번 그 33회 그 시험을 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1년 동안 저희 선생님들이 공다방 이렇게 쭉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시기에는 뭘 주안점을 두고 서로 힘을 냅시다 이렇게 여러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제가 초반부에 어떤 내용을 뿌옇게 알고 가면 정말 힘들다. 어떤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만 객관식을 잘 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누차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시험을 봐보니까 그런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뿌옇게 알면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걸 추려주는 걸 잘 정리해서 걔를 반복해서 외우고 간 사람이 훨씬 시험을 잘 보죠. 근데 좀 지나고 오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교수님이 동형 모의고사와 마무리 백선에서 정리를 해줬던 내용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자기는 편안하게 풀었다. 그러니까 이 박스 문제하고 사례 문제를 이게 잘 대비하고 가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낭패를 많이 봤냐면 기출문제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은 그 문제 스타일 자체가 시험장에서 박스 문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사례 문제가 10개씩이나 나오니까 손도 못 대고 끝날 확률이 많은 거죠.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34회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패턴대로 사례 문제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박스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가면 34회 때는 반드시 시험에 통과할 거니까 제 강의 듣고 34회 때는 시험을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유치권 하면 전형적으로 기억나야 될 게 시계 사례죠. 수리대금 변제받기 위해서 시계 안 돌려주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유치권인데 1번 유치권자 경매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매 신청권 없다 그랬으니까 X. 2번 이건 과실 유치권이죠. 유치 목적물에서 과실이 생겼다면 그 과실을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자에게 과실 추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2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되죠. 근데 요 시계 사례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계 맡긴 거예요. 그럼 시계 수리해주고 을은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데 갑이 급하게 시계에 필요하게 돼서 수리대금도 갚지 않은 채 잠깐 을에게 시계를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갑은 또 을은 지금 수리대금 변제받기 위해서 시계를 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시계를 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순순히 또 갑에게 시계 빌려준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자기가 순순히 시계를 갑에게 건네준 경우니까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5번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들였다면 각각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2번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인하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골라봐라 이겁니다. 기억 가볼까요?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소유 건물을 갑이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을 소유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관습법상의 법정인하권도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니까 이때는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인하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기억을 고르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을 소유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을. 그 다음에 건물이 갑과 을의 공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 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을 건물이 공동 소유여도 이건 동일인 소유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366조에 법정인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이거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엄청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미등기 건물을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들 외우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법정인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성립되는 거 찾는 거니까 얘는 니은번 한 개 골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63번 지역권. 이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역권인 겁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요역지. 요역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니까 반드시 1필의 토지에 되죠. 한 필의 토지에 되는데 1필 토지의 일부여도 무방하다. 그랬으니까 땡 틀렸고. 그다음 2번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지역권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전할 때 함께 따라가는 별도로 수반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땡. 그다음 지역권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죠.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죠? 영구무한의 지상권 돼야 안 돼요? 되죠. 영구무한의 지역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영구무한의 수험생은 안 된다. 생각나죠? 이렇게 제가 외우게끔 시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객관식에 정답을 딱딱 골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드린 겁니다.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지역권에 대한 침해가 생겨도 승역지를 자기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역권은 되도록 존치시키는 게 이념이죠. 요역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끝에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지역권은 되도록 존치시키는 게 이념이어서 지문의 끄트머리를 읽고 항상 지역권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네요. 64번 토지 전세권에 관해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먼저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럼 이건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없지만 최장 존속기간은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 자체에 전혀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1년으로 한다. 그럼 뭐가 틀린 거죠? 토지가 틀린 거죠. 이건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내용인데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설정 갱신할 수 있죠. 이거 약정갱신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약정갱신을 말하는 거고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 넘지 못하죠. 그다음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토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지상물이 현존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끝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읽어보니까 법정인신에 관한 내용인데 법정인신은 어느 전세권에만 있죠? 건물 전세권에만 있죠. 이게 틀린 겁니다. 토지의 전세권 설정 이게 틀린 겁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답은 3번 65번 갈까요? 계약 성립 파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분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X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청약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10월 5일까지 해달라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10, 그다음 갑의 편지는 14일 발송되어서 16일 날 을에게 도달이 된 겁니다. 도달 날짜 9월 16일이고요. 자, 먼저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처리한 경우. 자, 지금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10월 5일. 네, 9월 23일 날 자신의 청약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먼저 따져보실 내용이 뭐냐면 원래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은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느닷없이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함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청약을 처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오의 X예요. X죠.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계속 발생하고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효력을 잃는다. 그랬으니까 땡 틀렸고요. 자, 이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뭐 답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자, 이거 골라야 되고. 자, 그다음에 니은번. 자,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자, 그럼 20일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다는 겁니다. 네, 22일에 갑에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야 돼요? 아, 이거 격지자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일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오의 X예요. X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짜인 요 20일에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틀렸으니까 답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자, 디귿번 22년 9월 27일 2억 5천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많이 강조드렸던 거죠. 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되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주문 그대로죠?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자, 얘는 맞는 거네요. 그 틀린 건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사실 제 강의 듣고 문제 풀어보니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늘 다뤄드렸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니까 별 부담감 없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 이거 동시행관계 인지 아닌지도 표 하나 배웠죠. 자, 요거 기억은 다시 이 해설 듣고 34회 시험 다시 보는 사람은 기억 발레 꼭 기억합니다. 왠지 해설할 때 느낌이 좀 오는 게 얘는 34회 때도 또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기억에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 목적물 반환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이건 상가 임대차에 나오는 내용인데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죠. 방해를 한 경우에 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행관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고받고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거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것 중에 뭘 먼저 해야 되죠? 보증금 반환 먼저 해야 되죠. 그 보증금 반환 먼저 하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 나중에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은 동시행관계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건 상호 명의 신탁입니다. 상호 명의 신탁.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X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왼쪽 부분은 갑이 가지고 오른쪽 부분은 을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쪽 부분은 갑이 소유하기로 하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을이 소유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이 두 토지를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공유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부분은 갑이 을에게 명의시탁을 한 경우고 이쪽 부분은 을이 갑에게 명의시탁을 한 경우라 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슨 명의신탁이라고 한다고요? 상호 명의신탁. 자, 그럼 이때 요 구분 소유 관계를 해지하는 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겁니다. 명의신탁을 해지. 그러면 구분 소유자 공유 지분권 상호 간에 이제 지분 이전 관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주고받고 관계,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시행관계인 거 찾는 거니까 이거 디귿 하나 골라야 되겠네요. 몇 번 골라야 돼요? 디귿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67번에 갑시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 계약이 이제 유상 쌍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요약자와 나약자죠. 그러니까 수익자, 제3자는 절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고 요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현존 특정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수익자,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 이게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이고 보상관계를 별도로 무슨 관계라고도 하죠? 기본관계라고도 하죠. 보상관계, 기본관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는 단독행위라서 수익자 제3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8번에 가볼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갑 이 사람이 자신의 토지 가지고 있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거 제가 1년 내내 그려드렸던 계약 해지에 관한 사례죠. 계약 해지 사례. 자, 먼저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돈 제때 안 준 거니까 이행지체. 그럼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 일단 뭘 먼저 하고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다른데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5X, X. 얘는 틀렸죠? 따라서 얘는 틀렸으니까 답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니은번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포인트가 해제죠. 계약을 해제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원 소유자에게 복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얘는 맞는 거네요. 자, 그다음 디귿번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자죠. 자, 그럼 이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제3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제3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물권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취득한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 제3자 보호 범위 늘 연습하던 거죠. 해제 전이면 선의약이 불문하고 보호된다. 두 번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선의만 보호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물권자 맞죠? 그리고 이제 등기까지 마친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은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X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있으니까 5의 X 틀렸죠. 따라서 얘는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셔야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69번 계약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틀렸죠? 낙성 계약. 교환 계약은 서로 출연했으니까 유상. 증여 계약은 의인사 표시에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니까 낙성 계약 맞죠? 도급 계약 낙성 계약이죠. 약정만 가지고 성립하니까 임대차 계약은 이행기의 쌍으로 의미를 부담하니까 이거 쌍무 계약이 되는 겁니다. 완전 쉬운 문제였었고요. 70번. 자, 이건 일방 예약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일방 예약. 일방 예약은 어느 한 사람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일방 예약입니다. 근데 일방 예약은 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본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의사로 표시하면 갑에 승낙이 없어도 본 계약이 곧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는 권리를 이렇게 말하죠. 이걸 형성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입니다. 그다음에 당사자가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행사하기로 하자. 기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특별한 기간 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 형성권으로는 다 똑같죠.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 겁니다. 또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재산권은 다 양도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어요. 1번 을이 예약 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때부터 본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소급효예요, 장래예요? 장래입니다. 소급효 그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가볼까요? 2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함으로 끊고 이거 맞죠?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이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일단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약정이 없을 때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 겁니다. 3번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끝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얘는 맞죠? 그 다음에 4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이건 제척 기간 도가 여부인데 많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죠. 근데 제척 기간이 지났냐 지나지 않았냐 이건 일반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죠.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5번 예약권 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 계약은 효력 발생한다. 틀렸죠? 이게 형성권이니까 갑의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본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71번 시험장은 제가 단모치기 문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단모치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가자마자 책상에다가 단모치기 그림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려 놓으셨죠 책상에.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전, 일, 수, 용, 저, 특종 없고 1년 없고 6개월. 그러니까 항상 단모치기 문제 나오면 이 그림 그려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여기 해놓고 하면 금방금방 문제 풀죠. 딱 읽어보니까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일단 이거 찾아봅시다. 여기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되는 거,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되는 거,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되는 거.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이렇게 되면 선인 사람 위아래로 되는 건 선의 악의 표현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찾으면 되고 이거 찾으면 되죠. 자, 기업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계약 해제권 악인 사람도 할 수 있죠. 골라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디귿번 저당권의 행사죠.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해제. 그다음 손해배상다 악인 사람 할 수 있죠. 요거 딱 읽어보니까 지상권이니까 이건 용의권에 의한 제한이라서 선인 사람만 담보치기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 쉬운 거죠. 그럼 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야 되겠고요. 72번 환매. 환매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환매. 동시에 매매 계약과 동시에 도로 사오는 게 환매죠. 그러면 환매는 항상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환매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백선하고 동영 때 환매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드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1번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2번 매매 계약, 이 본 계약이죠. 본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은 이건 주된 행위다, 종된 행위다. 종된 행위. 종된 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죠? 주된 행위에 대해서 세자 뭐가 있다? 부정성. 따라서 주된 행위가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종된 행위인 환매 특약도 같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과실, 대금에 대한 서로 특약이 없으면 서로 깡고 서로 보죠. 4번 환매 기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몇 년 넘지 못한죠? 5년이죠.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그냥 5년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 5번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부동산에 대해서 환매하기로 이제 기간 정해서 뭐 3년 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3년 안에 환매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라는 게 별도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OX.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 때로부터 10년 동안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 5번이고요. 7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보면 토지죠. 토지 임차인. 자 1번 부속물 매수청권. 이건 누구에게 인정되는 권리일까요? 건물이죠.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붙여놓은 물건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다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지자금 매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이건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합니다. 부속물은 항상 건물을 빌려서 거기다 뭘 갖다 붙여 놓았을 때 나오는 권리인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74번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올해 좀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막판에 이거 왠지 나올 것 같다라고 찍었던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금 지급하였다, 차임 지급했다라는 거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거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죠. 그다음 보증금 중에서 공제할 차임 채권, 그러니까 보증금상 깔게 있다. 이건 임대인이 입증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임차인이죠. 따라서 증명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게
그 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을 깔 거냐 말 거냐가 임대인의 자유예요, 의무예요? 자유죠. 그럼 보증금에서 요 차임을 공제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 따라서 맞네요. 디귿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점이다, 불법한 점이다. 적법. 다만 적법한 점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쓰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행 항명권 행사에서 인도로 거주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임까지 안 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동시행 항명권 행사에서 인도로 거주를 하는 건 맞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을 했다는 겁니다. 이익을 얻었다. 이건 이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건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요. 그런데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따라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디귿 하나 골라야 되겠어요. 자, 7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인데요. 옳은 것은, 자, 여기는 단독주택의 포인트죠.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경우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지분만 정확하면 되죠. 단독주택의 경우에 지분만 정확해서 일단 대항력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계속 유지돼요, 유지되지 않아요?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얘는 해결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주택에 대지가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면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요 대지만에 경락이 되었을 때도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맞아요. 디귿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가 포인트죠.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 뭐라 그러죠? 이 사람? 임양에 이게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준말입니다. 그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지위를 승계하니까 임대인이 쥐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떠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이전이 된 상태예요. 그럼 이전이 된 상태에서 요 대항력권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차 보증금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난 다음이니까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소멸하지 않아야 되죠. 자,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76번 볼까요? 세종. 저는 문제 풀 때 이 세종시가 왜 나왔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세종시. 자, 그런데 이 세종시 문제를 이제 낸 이유가 뒤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서울권 외우고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야 되죠. 늘 연습했던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전화해봐야 되죠. 그게 969-5437이죠. 자, 먼저 서울은 보증금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수도권 감액력 지역권은 6억 9천 이하. 광역시 등 요게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이 3억 7천인데 세종시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자, 근데 이게 보증금이 6억 원이잖아요. 6억 원. 6억 원이니까 일단 이 지역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세종시가 요 지역이 이제 모를 때 혹시 뭐 수도권 감액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려고 뒤에 걸 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요 보증금 외에 월세가 100만 원 있죠. 그럼 이때 보증금 위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야 되죠. 이때 곱하기 100을 하죠. 그러면 100만 원에 100 곱하면 1억이고 이 금액을 6억 원에 더해야 되죠. 그럼 총 얼마예요? 7억이죠. 그럼 이게 어느 지역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결국 해보면 7억 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세종이 나와서 되게 이상했었는데 결국 요 보증금하고 차임을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좀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 이하야 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근데 여기 잘 보면 대항력 점포인도 받고 사업자 등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969-5437을 초과했을 때도 대항력은 인정돼야 안 돼요? 되죠. 대항력 인정되는 겁니다. 대신 우선 면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우선 무죄권 인정이 되지만 여기는 보증금이 결국 7억 원이어서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우선 무죄권도 인정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다음 요 디귿번 내용인데요. 요 디귿번은 이건 동용 3회 때로 기억이 나는데 왠지 그 특별법은 또 최근에 또 개정된 법령을 시험 지문에 내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한번 만들어 보자.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 느낌이 좀 왔어요. 왠지 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거 딱 만들어서 3회 때 해드렸는데 바로 시험 지문에 등장한 거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돼서 3개월 이상 장사 못해서 폐업을 한 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줬죠. 자, 그럼 이 내용이 969-55437 초간 이 상가 임대차에도 이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집합 제한 금지 조처로 총 3개월 이상 받아서 폐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요 기억하고 디귿 요 내용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골라야 되겠고요. 77번 갑시다.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유 공부할 때 소나무 사건 생각나요? 소나무 사건.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 그거하고 내용 똑같아요. 이게 집합건물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법률은 둘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다른 소수 지분권자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배타적 독점으로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다른 구분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도 청구하는 건 안 되고 끝에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번. 자,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의 복도 이런 걸 배타적으로 점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그 부분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그 관리비 징수에 관해서 유한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얘는 맞아요. 따라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되죠? 니은하고 디귿. 특히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34회 시험에 또 나올 내용입니다. 구분 소유자 중 1인이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였을 때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인도를 자기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건 안 되고 방해 제거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는 거예요. 78번 가등기 담보법 내용인데 얘는 뭐 쉽죠.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는 거. 먼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 있죠.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죠. 돈은 다른 사람이 빌렸는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물건 설정해 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2번 귀속 청산에서 이게 변기통 청청소죠.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일단 채권자는 자기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자기가 계산하니까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에 관해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사대금 채권인데 공초담소죠. 공초담소. 먼저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공시할 수 있어야 되고 초가 돼야 되죠.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해야 되고 또 세 번째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소비대체하기 위한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는 소비대체하기 위한 채권이 아니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죠? 종된 권리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 똑같으니까 이 사람 경매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비교적 쉬운 문제였었고요. 79번. 자, 이건 명의신탁 문제인데요. 갑은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제가 항상 명의신탁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명의신탁 약정 맺은 사람 차지한다라고 그랬죠. 그대로 그림 그리면 돼요. 먼저 명의신탁 약정 맺은 사람이 갑하고 을이죠. 둘이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이 사람
부동산 X토지 소유하고 있는 병이죠. 병이 X토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한 두 사람 찾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 받아들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 받아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한 거니까 무슨 명의 신탁인 거죠?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자, 그럼 해보면 되겠네요. 일단 명의 신탁 약정 무효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 그럼 이건 계약 명의 신탁이 있어서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러면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매 계약과 등기는 유효하죠. 따라서 을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을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X토지. 자 그러면 이때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건 맞는데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건 이걸 봐야 되겠네요. 이게 연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95년도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전이다. 그러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2022년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죠. 이때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 이때는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4번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매수 자금 반환 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포인트죠. 그럼 이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어서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 거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X토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결론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5번 만일 을이 정에게 X토지를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제3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보호되죠. 자 따라서 단순히 알고 있었다, 악의만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고 요청했다. 그럼 적법가담일 때는 보호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알았으니까 제3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X죠.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를 맞추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못 맞췄을까요?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박스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박스 문제 푸느라고 사례 문제 푸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 사람 뒤에 이렇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사람 많았죠. 자 80번 마지막 갑시다. 관리인 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건데요. 자 구분 소유자 아닌 사람도 관리인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설립이 되는 단체가 관리단. 그리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선임이 된 사람이 관리인이죠. 정확하게 맞죠. 자 3, 4, 5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조 능력을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법률 안에는 없어요. 이게 집합건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설립이 되는 단체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0번까지 해서 이제 33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신 분은 편안하게 잘 쉬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생하고 이런 보람이 시험 보니까 느껴지시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3회 때 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34회 때 다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시는 분들 있죠? 너무 많이 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회복될 정도면 되거든요. 다시 곧바로 도전하셔서 34회 때는 제 강의 듣고 박스 문제, 사례 문제 잘 연습해서 34회 때는 잘 시험을 끝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